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무서웠던 경험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차로 드라이브 나가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따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한적한 길에서 운전을 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이 취미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늦은 밤 드라이브를 나갔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문득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출구 표지판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든 저는 충동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렇게 외딴 길에 들어선 이후 한참 동안 차를 몰았습니다. 길은 산속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주택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휴게소는 한참을 가야 나올 정도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달리다 보니 제 차 앞뒤로 다른 차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싹했지만 주변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을 하니 또 다른 출구 간판이 나왔고 좀 더 나아가니 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달릴 준비를 하던 중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임에도 고속도로 양쪽에 민가 몇 채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무슨 민가가 있지? 의아한 생각이 든 저는 궁금한 마음에 속도를 줄여 천천히 민가를 돌아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가 뒤로 수십 채의 집들이 보였고 그곳이 마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 아니라 수십 채의 집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이질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들어 마을 주변을 계속 돌아봤는데 카센터가 보였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작동 중인 자판기가 있어서 목이 말랐던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자판기가 돌아가는 걸 보니 사람이 살긴 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료수를 뽑아 마시면서 마을을 살펴볼 요량으로 쌍안경을 들고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핫초코 버튼을 눌렀는데 뜬금없이 탄산 레몬 주스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변을 살펴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른 음료가 나오니 갑자기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말해야 되지? 주변에 카센터 사장님은 안 계시나?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판기 주변에서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전화번호는 없었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자판기 근처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니 바로 근처 언덕에 자판기와 같은 메이커가 크게 인쇄된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트럭이 자판기 물건 채우러 온 업자 차량인가 보네 라고 생각한 저는 차량으로 가서 음료수를 바꿔달라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럭 쪽으로 걸어가면서 민가가 모인 쪽도 한번 살펴봤지만 여전히 사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차에는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체념하고 다시 차로 가기 위해 돌아섰는데 순간 언덕 아래쪽 민가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쌍안경을 들고 그곳을 들여다봤습니다. 4층 건물 옥상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쌍안경에 줌을 조절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리춤에 칼을 찬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 남자 앞에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육점에서나 입을 만한 앞치마를 메고 있었고 칼도 일반 식칼이 아닌 것 같은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쌍안경에서 눈을 뗐다가 다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남자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쌍안경으로 본 모습은 분명 머리에 피 흘리는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상황이 맞았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서둘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는데 주변 민가 몇 채에서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는 곳과는 거리가 있었기에 다들 제 쪽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차 시동을 켜둔 곳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량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m 정도 달리니 고속도로 입구가 있었는데 무인 통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통해서 곧장 고속도로로 빠져나왔습니다. 공포에 몸이 떨려 운전대만 부여잡고 무작정 달려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감이 든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제가 목격한 걸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은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민가가 있기는 한데 민가들은 모두 폐가가 된 지 한참 돼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다친 사람이 있다, 가봐야 한다며 난리를 쳤고 경찰은 마지못한 얼굴로 확인은 해보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경찰 2사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용했던 경찰서가 어수선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직원이 저를 어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뒤 형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로 향한 경찰들이 동네를 살폈는데 일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흉기들과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혈흔은 여러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제가 봤던 것을 모두 형사님께 진술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대학생 시절 겪었던 일인데 몇 년 후 직장을 다니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혈흔 외에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나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건너 들었습니다. 새로 알게 된 내용은 그 민가 자체는 서류상으로도 예전에 소멸한 지역으로 지도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2가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첫 번째는 그곳이 사이비 마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번째는 그곳이 숨어든 폭력 조직의 아지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인적이 없는 폐가 마을에 숨어들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로 늦은 밤에 차 모으는 취미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떠난 드라이브로 또 이상한 곳에 들릴지 모르니까요. 내가 일본에서 유학 중에 만난 대학 후배가 겪은 일이다. 후배는 일본인이었고 목숨을 잃을 뻔한 2번의 사건을 겪었었다. 첫 번째 사건, 이건 아마 2008년인가 2009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웬 여자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개찰구 쪽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쪽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사망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저녁 먹으면서 실시간 뉴스로 보고 있었다. 우리 지역이어서 더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가 아키하바라 트럭 돌진 사건이 벌어진 후라서 일본엔 왜 저런 놈들이 많을까 생각했었다.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뒤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흉기 난동 사건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참 세상 말세라고 우리 동네도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갑자기 자기도 죽을 뻔했다는 말을 꺼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역이 걔네 집 근처라고 했다. 통학할 때 항상 이용하는 역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했구나 하고 대답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그냥 집과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다고 다시 입을 뗐다. 원래 후배가 평소대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보다 25분 정도 먼저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전혀 사건에 휘말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갈아타는 환승역에 내렸을 때 갑자기 서점이 그렇게 가고 싶었단다. 이전부터 사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한 책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그렇게 서점에 가야 될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환승역에서 내려서 개찰구로 나와 서점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지갑을 봤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 그제서야 갑자기 위화감이 들면서 내가 왜 악착같이 책을 사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다시 뒤돌아 내려와서 그 다음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뉴스에 보도된 사건 소식을 접하고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만약 책을 사러 서점에 들렸다 갔으면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역에 도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왜 그날따라 그렇게 책이 사고 싶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 현금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며 후배는 가슴을 쓸어내렸었다. 두 번째 사건. 이 이야기는 2011년에 겪은 일인데 당시 후배는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체 조용한 친구라 집에서 뛰기는커녕 항상 뒤꿈치를 들고 다녔었다. 그렇게 조용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래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고 일이 생겼다. 시끌벅적하게 이사를 온 다음 날부터 아랫집 사람이 이틀에 한 번꼴로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아랫집도 젊은 여자였는데 후배에게 제발 시끄럽게 하지 좀 말아달라고 짜증을 냈다. 후배는 억울했지만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도 찾아오니까 후배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후배는 나는 집에서 쿵쿵거리지 않는다. 뛴 적이 없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 실랑이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또 그 여자였다. 후배는 욕짓거리와 함께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애써 화를 억누르며 이 시간에 찾아올 정도면 진짜 어디선가 소리가 나서 그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소음이 진짜라면 그 여자가 받았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후배는 부수수한 몰골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다. 정말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도 소리가 났다면 정말 나는 아니다. 도움을 못 줘서 정말 미안하다. 방언이 터진 듯 계속 사과를 했다. 그저 이 순간을 넘기고 빨리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 여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후배를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보다 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그냥 아무 변명 없이 계속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려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후배는 잠이 확 달아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관리인한테 말을 해서 며칠 만에 짐을 빼 이사를 나갔다. 아주 멀리 떨어진 동네 1층 방을 급히 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을 때는 잠에서 막 깨서 그런 것도 있고 복도 불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런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 여자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 후배는 몰랐었다. 계단으로 향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과 왼손에 들린 식칼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0년 7월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 초입에 5명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소속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반더포겔은 독일어로 철새라는 뜻으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자연주의 동호회였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등산 용어를 독일어 그대로 가져와 퍼뜨린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 학생 5명은 히다카 산맥 종주를 목표로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7월 12일 하카타역을 출발해 이틀 뒤인 14일부터 종주를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원은 회장 타케스에 카즈토시, 부회장 타키 슌지, 그리고 3명의 부원인 코로기 모리오, 니시 요시하루,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에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여행은 10일 동안 무탈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5일 중간 지점에 도달할 무렵 사건이 발생합니다. 쿠노사와 분지에 텐트를 친 부원들 앞에 불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불곰과 대원들의 거리는 불과 6, 7m 정도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을 보기 힘든 남쪽 규슈 지방에서 왔고 불곰은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는 애조 불곰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곰은 불곰치고 작았기 때문에 부원들은 겁을 먹지 않았고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한참 동안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곰은 텐트 밖에 내놓은 등산용 배낭을 뒤지면서 음식들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원들은 곰이 흥미를 잃었을 때 재빨리 배낭을 회수한 다음 불을 피우고 큰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곰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곰이 물러갔다고 생각한 부원들이었지만 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 잠자리에 든 부원들은 거친 콧김을 느끼고 잠에서 깹니다. 불곰이었습니다. 부원들은 불곰이 텐트에 주먹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위협을 느낀 부원들은 2시간씩 교대로 불침번을 서는 방법으로 망을 서기로 합니다. 불침번을 세웠지만 공포에 휩싸인 대원들은 거의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 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매우 흥분한 곰은 부원들을 습격합니다. 곰은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고 부원들은 텐트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약 5분간 텐트를 집요하게 끌어당긴 곰은 기어코 텐트를 쓰러뜨렸고 배낭을 마구 뒤졌습니다. 그 사이 부원들은 겨우 텐트를 빠져나와 짐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타케스에는 부회장인 타키와 부원 카와하라에게 산림청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고 얼마 뒤 다른 대학생 그룹 18명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들도 마침 불곰의 습격을 받고 하산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타키와 카와하라에게 함께 하산하자고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과 같이 가겠다며 거절합니다. 둘은 신고를 부탁하고 식료품, 지도, 가솔린 등을 건네받은 뒤 나머지 3명을 구하러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던 두 사람은 또 다른 대학생 그룹과 마주쳤고 이들에게 불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쉴 새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 두 사람은 오후 1시경 텐트에 남아있던 3명과 합류합니다. 능선 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그곳에서 수리한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합니다. 부원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오후 4시 30분 불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곰은 1시간이나 텐트 옆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기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원들은 아까 만난 다른 대학생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텐트를 나와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 그룹도 곰의 습격을 피해 이미 하산한 뒤였고 부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산길을 계속 내려갔습니다. 오후 6시경 한창 하산을 하고 있을 무렵 불현듯 뒤를 돌아본 니시이는 코앞까지 쫓아온 불곰을 발견합니다.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미친듯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곰은 그중 카와하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원들은 어둠 속에서 젠장이라고 외치는 카와하라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케스에는 습격을 당한 카와하라가 다리를 끌며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생전 카와하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타케스에와 타키, 니시 3명은 다른 대학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고 호루라기를 불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들 캠프를 버리고 하산한 후였고 3명은 암벽에 올라 그곳에서 밤을 지셉니다. 이들은 도망치던 와중 낙오된 코로기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 숨어있던 그는 딱 한 번 대답을 했을 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7일 이른 새벽 3명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속의 깊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5m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전 8시까지 나머지 부원을 찾았지만 응답이 없자 일단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산 도중 제일 앞에서 걷고 있던 타케스에는 2-3m 거리에 있는 불곰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흩어져 도망쳤지만 타케스에는 결국 곰의 습격으로 사망합니다. 가까스로 도망친 타키와 니시이는 인근 댐 공사 현장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경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습격 사실을 파악한 구조대는 28일 나머지 부원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구조대는 타케스에 카와하라, 코로기를 모두 발견했지만 세 사람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다 찢겨나간 나체 상태였고 얼굴의 반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와 귀도 전부 뜯겨 있었고 내장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3명의 사인은 경추골절 및 경동맥 절단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다른 대학 그룹이 버리고 하산한 캠프에서는 코로기가 남긴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낙오된 코로기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쓴 기록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상황과 공포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곰이 쫓아왔다.
카와하라가 당한 것 같다. 내 위치는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소나무 숲 옆 20m 지점. 나도 당할 것 같아 소나무를 끌어안았다. 절벽 아래 중간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있자 타케스의 선배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쪽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곰이 내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다. 타케스의 선배가 무슨 말인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곰의 위치마저도 파악할 수 없었다. 절벽을 5분 정도 내려가 아래를 보니 20m 앞에 곰이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 올라오기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절벽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다. 계속 쫓아오기에 30cm 정도의 돌을 던졌다. 빗나갔다. 성큼성큼 올라오기에 코를 겨냥해 던졌다. 맞았다. 그러자 곰이 10cm 정도 물러났으며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잡아먹힐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에 쏜살같이 도망치기로 했다. 앞뒤 옆으로 굴러가며 돌아보지 않고 앞에 텐트를 향해 달려 겨우 안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대가 오기를 빌며 잠에 들었다. 이제 오전 5시 20분이다. 아직 곰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다시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 빨리 하카타에 돌아가고 싶다. 골짜기를 내려가기로 했다. 텐트를 나가보니 5m 위에 역시 곰이 있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어 텐트 안에 머물렀다. 오전 8시쯤까지. 그러나 지나갈 수 없다. 다른 멤버들은 벌써 하산한 걸까? 언제 구하러 오는 걸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다시 안개가 짙어진다. 혼자가 된 채 텐트 안에 있던 코로기는 끝내 불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대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탓에 시신을 아래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시신은 그대로 화장돼 유골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이 된 자리에는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곰을 잡기 위해 10명의 사냥꾼은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곰은 사냥꾼들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4살 암컷으로 추정됐으며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교미를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곰의 위를 살펴봤으나 사람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곰의 입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종의 놀이 또는 적을 쫓는 행위였을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불곰은 곰 사냥꾼들의 관습에 의해 곰고기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박제되어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에 보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원들이 곰이 나타난 시점에서 저지른 실수가 비극을 초래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처음 불곰이 뒤진 짐들을 다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유물로 인식한 물건을 다시 회수한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가방에 식료품들이 적었고 귀중품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부원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과 마주쳤을 때 바로 하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불곰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부원들은 바로 하산하지 않았는데요. 유족들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습니다. 그 산은 이전부터 매우 가고 싶어 했던 꿈이자 목표로 여겼던 산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은 불곰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곰은 개처럼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을 만났을 경우 도망치는 것보다 팔을 크고 둥글게 만들어 몸을 크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곰은 인간의 단체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처음에 곰이 도망친 것도 부원들이 함께 큰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패닉에 빠진 부원들은 각자 흩어져 도망쳤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후쿠오카 대학생 불곰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곰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집착을 가진 곰이 주는 무서움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다가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곰이 허기에 의한 먹이 사냥이 아닌 단순 일종 놀이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저는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곰이어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곰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였고 사람도 살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이제 충돌했던 사건이라 곰이나 사람이나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진 속의 일본 스님이 대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부터 스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나는 사이타마에 위치한 한 대학의 불교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불경을 외우고 물을 맞고 학교로 가는 반복되는 일과에 심신이 지쳐갔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기와 함께
기숙사 주변을 자주 산책했다. 기숙사 인근에는 오락시설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람을 쐬는 것 자체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한참을 걷다 우연히 가게 하나를 발견했다. 펫샵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펫샵으로 향한 우리는 가게 앞에 묶여있는 대형견과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창 개와 놀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누구 멋대로 사진을 찍냐며 화를 내며 나오셨다. 그러면서 사람은 안 찍었냐며 무섭게 다그쳤다. 그때 나는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무섭게 다그쳐서 사람은 안 찍었다. 못 믿겠으면 카메라를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사람 안 찍었으면 됐다면서 넘어가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황급히 돌아섰다. 그런데 내 칸사이 사투리를 들은 아저씨의 태도가 급변했다. 아저씨는 내 출신을 물어봤고 교토 출신이라고 하자 자신의 고향과 같다며 매우 반가워했다. 그러더니 얘기 좀 하자면서 우리를 펫샵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를 앉혀놓고 아저씨는 자기가 예전에 파친코를 운영했다는 둥, 고향 사람을 만나 반갑다, 친구가 되어달라는 둥 자기 얘기를 늘어놓았다. 심지어 내가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자 알바 자리까지 제안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일주일에 2번 15분씩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끝나면 아저씨랑 사투리로 대화하는 게 업무였다. 아저씨는 이 일을 해주면 월급 15만 엔을 주겠다고 하셨다. 너무 좋은 제안에 나는 덜컥 바로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동기가 나를 말렸다. 동기는 일단 기숙사 선생님께 여쭤봐야 된다고 아저씨께 말했다.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몇 초간 짓더니 알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셨다. 아저씨는 음료수라도 먹고 가라며 캔커피 몇 개를 가져오셨다. 나는 그중 하나를 골라 마셨고 친구는 정중히 거절했다. 우리는 그렇게 가게를 나와 기숙사로 돌아갔다. 기숙사에 돌아온 나는 선생님께 알바 얘기를 여쭤봤다. 선생님은 수행하는 학생이 물욕을 못 버려서야 되겠냐며 나를 엄하게 꾸짖으셨다. 다음날 나는 알바 자리를 거절하기 위해 다시 펫샵으로 찾아갔다. 아저씨는 알겠다며 또 캔커피 몇 개를 내주셨고 나는 또 하나를 골라 마셨다. 그날 이후 많이 바빠져서 펫샵에는 가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도쿄로 가게 됐다. 기숙사 짐을 정리하고 시간이 남자 문득 펫샵 아저씨가 생각났다. 아저씨에게도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다 싶어 오랜만에 펫샵을 찾아갔다. 아저씨는 매우 아쉬워하셨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캔커피 몇 개를 가져와 권했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 내가 커피를 마시자 아저씨가 내게 물었다. 진짜 신이나 부처가 있냐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으니 수행을 한다고 대답했다.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하더니 먹고 싶음 하나 더 마시라고 커피를 권했다. 단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나는 거절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나왔다. 그것이 아저씨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날 이후 도쿄로 향한 나는 아저씨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날 무렵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기숙사 선생님이셨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창 이야기를 하던 중 선생님께서 머뭇머뭇 하시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 지역에서 살인마가 검거됐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 펫샵 아저씨였다는 이야기였다. 아저씨는 1995년 당시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타마 애견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 93년부터 아저씨는 아내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개 도살용 약물을 이용해 펫샵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 4명을 독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내가 알바 자리를 수락했다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충격을 받은 나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기사 속에는 정말 아저씨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때마다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 경과와 소식을 찾아 읽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통해 너무도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해당 기사는 구치소를 찾아간 기자와 아저씨가 나눈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었다. 사건 내용과 심경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기사 끝자락에 아저씨는 본인이 신이나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했다. 기자가 이유를 물으니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이타마 펫샵을 할 때 피해자 하나를 살해하고 얼마 뒤 수도승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캔커피 4개를 권했는데 4개 중 3개에 독을 탔다. 그런데 한 놈은 커피를 거절하고 한 놈이 커피를 마셨는데 독이 없는 걸 고르더라. 한 놈은 2번이나 더 찾아왔는데 매번 독이 없는 걸 고르더라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 더 마시라고 권했는데 거절했다. 진짜 신이 있는 게 아닐까. 걔는
신이 지켜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재판을 받은 아저씨 부부는 2009년 최고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아저씨는 2017년 교도소에서 병사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골라 마셨는데 그것이 단 하나 있는 독이 안 든 커피였다니. 나도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랄프 씨,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아마도 가장 편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집이 아닐까요? 그런 편안한 공간에서 일어난 참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야간 매점 준비한 사건은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도쿄도 세타가요구에 살고 있는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남편 미여자 미키오 씨와 부인 야스코, 딸 니이나, 아들 레이 총 4명이었어요. 가족은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미여자 부부에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발달 장애를 가진 막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세한 소리에 예민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 주변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밀집된 곳이 아닌 다소 외딴 곳에 위치한 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확대 사업으로 살던 지역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가족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날짜인 2001년 4월 사이타마현으로 이사 나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에는 4가구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 동네가 휑해졌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었어요. 바로 붙어있는 옆집에 아내의 친정엄마와 언니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경찰서로 한 긴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옆집에 살던 아내의 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여기 저희 딸 가족이 다 죽어 있어요. 옆집에 사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찾은 어머니가 끔찍하게 살해된 가족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1층 계단에는 남편 미키오 씨의 시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으로 피가 흥건히 쏟아져 있었고 온몸에는 흉기로 난도질당한 참혹한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가족들을 찾기 위해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어머니와 어린 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야스코의 시신은 유독 참혹했습니다. 얼굴 부근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가 있었고 범인이 휘두른 흉기가 심장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과한 공격을 가했는지 목까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위엔 장롱에서 꺼낸 옷이 덮여 있었습니다. 딸의 시신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녀의 시신 주변에 어린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급히 모든 방을 열어보았고 침실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잠이 든 모습처럼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었고 목에 졸려 사망한 그나마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에 있는 공원 펜스를 발받침 삼아 피해자 집 2층 욕실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꺾여 있었고 욕실 바닥에서는 범인의 발자국과 떨어진 방충망이 발견됐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저녁 11시경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의 흔적과 증거들을 종합한 경찰이 추정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녁 11시경 2층으로 침입한 범인은 2층 침실에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1층에서 올라온 아버지 미키오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처 주민이 들었다는 다툼 소리는 이때로 추정됐어요. 미키오 씨는 격하게 저항했고 계단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키오 씨의 머리 부근에서는 부러진 흉기의 일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정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범인도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발견합니다. 미키오 씨를 살해한 범인은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요. 그곳에는 아내 야스코 씨와 딸이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락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내리면서 쿵 하는 소리를 내었고 옆집에 사는 야스코 씨의 어머니와 언니 부부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간 범인은 아내와 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미키오 씨와 벌인 몸싸움으로 인해 부러지고 휘어져 버린 흉기로는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범인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 사이 상처를 입은 모녀는 도망치기 위해 2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들고 온 범인과 마주치고 말았고 목숨을 잃고 맙니다. 너무도 잔인한 사건을 벌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추정 신장은 175cm 정도였고 확보한 혈흔을 통해 A형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이는 1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전 범죄자들과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과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통해 오른손잡이인 것을 알아냈고 오른손에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많은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옷이었어요. 범인은 현장의 옷을 그냥 벗어두고 갔습니다. 라지 사이즈 셔츠와 유니클로 검은 재킷, 검은 털장갑, 체크무늬 머플러, 회색 모자였습니다. 재킷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에 있는 모래와 버들잎, 꽃가루, 애완용 새똥이 나왔습니다. 장갑 안쪽에는 A형 혈액형 흔적이 나왔고 모자는 털실로 짜여졌고 흑색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흉기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21cm의 후쿠이현산 회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손수건 2매와 힙색이었고요. 네 번째는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 테니스화였습니다. 사이즈는 280mm였고 한국산 신발이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이후에도 바로 도주하지 않고 한동안 현장에 머물면서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와 멜론,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1층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기록을 보면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와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 극단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콘센트를 빼 컴퓨터 전원을 끈 범인은 화장실에서 태연히 대변까지 봤다고 합니다. 엽기적인 것은 범인이 2층 거실 소파에서 잠까지 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바다가 된 계단과 복도에 시신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말이죠. 경찰은 31일 새벽 피해자 집에 불이 꺼졌다는 증언과 새벽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을 종합해 범인이 새벽을 틈타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혹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제보들이 수사본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폭주족과 양아치들을 의심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민한 아들 때문에 야밤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무리와 폭주족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 당일 밤에도 싸우는 것을 봤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집을 안 팔겠다고 거절한 후 딸 집 앞 도로에서 계속 차가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사건 3일 전 피해자 집의 형세를 살피고 있는 40대 중반의 의심스러운 남자의 목격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결정적이었던 목격 제보는 사건 당일 손에 상처가 있는 남자를 봤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더부니코역 열차 안에는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남자가 있다는 목격담이었습니다. 우문의 남자가 하차한 역을 알아낸 경찰은 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역 사무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남자는 상처의 원인을 묻는 역무원에게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다. 고 답했지만 열차 안에는 혈흔이 없었고 단순히 베인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났다는 그의 말엔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를 본 사람들은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 신장은 약 170cm, 말랐지만 몸집은 컸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제보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조사본부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에 남은 지문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란 오판 때문에 제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해요.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다시 제보 내용들을 들여다본 수사팀이 이 제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10개월이 지난 후였고 일말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 때문에 수사당국은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문과 혈액형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망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이 집에서 현금 15만엔 약 158만 원을 훔쳤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금전을 노린 강도 행각이라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범인이 19만엔을 발견하고도 두고 갔다는 점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금전 문제였다면 범인이 굳이 3층까지 올라가 자고 있던 모녀를 굳이 살해한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고 가족의 지인들을 조사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수사에도 경찰은 단서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범인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유언비어가 돌게 됩니다. 범인이 두고 간 한국산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은 확산됐고 어떻게든 짜맞추려는 합리화가 지속됐습니다. 급기야 일본 아사히 TV는 2002년 12월 28일 기적의 문 TV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초능력 조사관이라는 사람까지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몽타주가 나왔음에도 이 몽타주를 두고 방송에서 일본형 얼굴이 아니라 한국계에서 보이는 얼굴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 범인설은 2005년 범인의 DNA 감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아버지는 아시아계이고 어머니는 유럽계로 분류됐는데 부계의 DNA가 일본보다 한국인에서 발견될 확률이 3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용의자의 범인을 한국계 혼혈인으로 좁혔고 한국의 조사원까지 보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지문을 한국인 전과자들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의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작가 이치하시 후미야가 테타야가 일가족 살인사건 15년 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또다시 범인이 한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범행의 배우로 제1교포 부동산 중개인 가네다 히데메치, 한국 이름 김수도를 지목하고 그가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이는 경기도 수원 출신의 조폭 이인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다케치 스치다 형사는 2019년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치하시의 주장은 10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21년간 28만 명이 넘는 수사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5천만 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130만 건 이상의 DNA 검사도 했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경찰은 큰 금액의 현상금을 걸고 인원을 투입하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현장도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거 계획이 흐지부지됐고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도 다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의 언니가 범인이 잡힐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달라고 호소해 결국 지켜냈다고 합니다. 집 주변 인근에는 반봉등과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신고 장치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피해자의 자택엔 방범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장에 접근만 해도 의무주사를 받는다고 해요. 피해자의 언니는 2020년 언론에 현장 내부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여전히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보기를 바란다. 그 느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일가족 살인사건,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니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유류품들과 현장 증거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은 게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외국인에 국한하고 수사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한국산 신발이 나왔다고 한국인 범죄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저부터 포커스를 너무 지역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경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작가들이 음모론을 퍼뜨렸는데 유언비어에 묻혀서 사건이 길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야간 매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남들에게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다.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이렇게 인터넷에라도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때 당시 자동차를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어떻게든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몰 기회를 만들려고 안달이 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날도 좀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짰다. 깊은 밤길을 몇 시간을 달렸을까. 소변이 마려웠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여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다 볼 수도 있으니 샛길을 타고 조금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 차를 세웠다. 노상에서 대충 볼일을 본 나는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풀 겸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다. 해변으로 난 길을 따라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걸었다. 어디선가 벌레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 소리가 좋아 잠시 서서 소리를 감상했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벌레 울음소리에 섞여 있었다. 설마 이런 외진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다. 나는 짓궂은 호기심이 생겨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풀숲 너머로 언뜻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몸을 낮추고 좀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하자 두 남녀가 보였다. 남자가 여자 위로 올라가 타 있었다. 내 상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헉하는 소리가 절로 났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어딘가 움직임이 이상했다. 관계를 가지는 남녀치고는 뭔가가 부자연스러웠다. 호기심은 어느새 위화감으로 바뀌었고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나는
이윽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범행의 현장이었다. 남자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여자를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다. 남자의 움직임에 맞춰 여자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나는 그 장면을 그저 바라보았다.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 했었다. 하지만 무의미한 손짓은 허공을 갈랐다. 여자의 움직임은 점점 멎어갔고 그제서야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가 있는 반대편 방향에서 부스럭부스럭하며 몇 명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나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끝났어? 다가온 그들도 범인과 한패였다. 일어서려던 나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하기사 이렇게 인적 없는 곳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턱이 없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순간이었다. 만약 그때 일어났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요란하게도 해치웠구만. 옷에 다 튄 건 어쩌려고 그랬어? 죽었는지 확인 안 해도 돼?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들의 섬뜩한 대화에는 가벼운 웃음마저 섞여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였다. 잠시 후 또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살며시 고개를 들어 확인하니 또 다른 남자가 까만 비닐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시신을 담는 가방이었다. 가방을 들고 온 남자와 범인 일행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전부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언뜻 들리는 내용 속에는 내 차 번호와 차 외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은 일제히 이야기를 멈췄다. 말을 멈춘 그들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저 죽은 듯 웅크렸다. 한참 주변을 둘러보던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더니 가지고 온 까만 가방에 넣었다. 지퍼 올리는 소리,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역한 냄새가 강렬하게 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들은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떠난 뒤에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차 몇 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곳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내 차가 있는 곳이었다. 차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차를 세운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해변 방향으로 필사적으로 뛰었다. 백사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납작 엎드렸다. 핸드폰이나 지갑은 전부 차 안에 있었다. 그들이 만약 창문을 깨고 안을 확인한다면 내 정보를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다. 날이 완전히 밝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백사장을 덮을 쯤 나는 혼잡을 틈타 산책하는 척 겨우 풀숲을 나왔다. 두려움이 가시질 않아 한참을 해변을 서성거리다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봤다. 범행 현장에는 가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차 뒤편에 빨간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어제 그 일당들 차는 아닌 것 같았다. 차는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것 없이 멀쩡해 보였다. 일단은 그렇게 보였다. 그래도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일단 몇 킬로미터 떨어진 여관 밀집 지역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시간을 죽이다 다시 해변에 가서 한참 동안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엄청난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 도망쳤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고 나서야 마음이 좀 놓였다. 휴게소에 들러 음료를 사 마시면서 경찰에 연락을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차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아까 탈 때는 몰랐는데 조수석 문에 30cm 정도 길이의 칼로 긁은 자국이 나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신고를 포기했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이후 차를 일절 타지 않았고 얼마 뒤 차를 팔아버렸다. 이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뉴스를 봤지만 사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몇 년 후에 전근을 하게 된 나는 먼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동네를 떠났다. 앞으로는 평생 그 해변에 가지 못할 것 같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일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나는 친구 둘과 함께 남자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산기슭에 위치한 온천 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것은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은 곳이었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짐이나 풀고 놀 요량으로 체크인부터 했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온 여행이다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괜찮은 곳이었다.
여관의 입구에 들어서자 대단히 예쁜 여주인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예뻐서 우리들은 무심코 우아하고 탄성을 질러버렸다. 여주인은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하며 우리의 짐을 들려고 했다. 보통 직원이 짐을 옮기다 보니 한 친구가 의아한 듯이 혼자 운영하시냐고 물었다. 아니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짐이 무겁다. 짐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방만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장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여주인의 등 뒤에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아이였다. 나는 여주인에게 자녀분이시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없으면 아이가 금세 울거든요. 아이를 업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대충 봐도 5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머니에게 늘 매달려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짐을 푼 우리는 여관 밖으로 나갔다. 셋이서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 재밌게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여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마침 우리도 슬슬 배가 고파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직원이 식사를 가져왔다. 이때 직원을 처음 봤는데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직원은 천천히 드시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방으로 찾아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우리는 아까 등에 엎혀있던 아이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라고 승낙했다. 여주인은 활짝 웃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왔고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말을 잃었다.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웃는 얼굴로 여주인은 방을 나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우리는 말없이 계속 밥만 먹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식사를 정리해주겠다며 직원이 왔다. 그리고 잠시 뒤 여주인도 왔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손님들과 같이 있어서 즐거웠나 보네요. 여주인은 인형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솔직히 뭔가 찝찝하면서 불쾌했다. 그런 기분을 털어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온천이라도 들어갔다 오겠냐며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지쳤는지 고개를 저으며 먼저 자겠다고 했다. 결국 나는 혼자 목욕을 하러 갔다.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니 기분이 풀렸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피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잔다고 했으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나 싶어 빈정이 상한 나는 세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을 봤는데 어이가 없었다. 친구들이 아까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을 연 나를 본 한 친구가 말했다. 왔냐? 야, 이 아이가 이야기를 진짜 재밌게 한다. 나는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멍청한 놈들아. 인형에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쳤다. 친구들은 너야말로 무슨 소리냐, 아이가 심심하다지 않냐며 받아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놀아주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여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서 여주인과 직원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본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직원과 여주인이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에 다다라 희미한 빛을 본 나는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택시였다.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탄 나는 기사님에게 빨리 출발해달라고 애원했다. 갑자기 내가 택시에 들이닥치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 당황한 모습이었다.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아저씨는 나를 진정시키고 출발했다. 조금 달린 뒤 아저씨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아저씨는 조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여관은 5년 전에 이미 망하고 없어졌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멍해져서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고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이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친구들이 마음에 걸린 나는 해가 뜨면 다시 여관에 데려다 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해가 뜨자 나는 벌벌 떨며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다. 그곳에는 정말 밖에서 봐도 안이 다 보일 정도로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앞에 친구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은 감기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별 문제는 없었다. 친구들은 저녁밥을 먹은 이후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주변이 까매지더니 친구들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났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당시엔 그게 꿈인 줄 알았다고 한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내가 지른 비명인 것 같았다. 그러자 아이가 깜짝 놀라 방 밖으로 뛰어나갔고 주위가 밝아지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허름한 건물 안에 있었다고 했다. 어쩔 줄 모른 친구들은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하던 중 내가 돌아온 것이었다. 친구들은 혼자 도망친 나에게 무척 화를 냈다. 나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일단 이 산에서 벗어나자고 달래고 산을 내려왔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을 따라 한동안 함께 절을 다녔었다. 다행히 나와 친구들에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관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네, 오늘은 실종 사건을 준비해봤어요. 오래전 일본에서 벌어진 사쿠마 나나 실종 사건입니다. 네, 한밤중에 여학생에게 벌어졌던 소름 끼치는 실종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이 미제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과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1991년 일본 치바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나이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사쿠마 나나양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중간고사가 끝난 나나양은 10월 27일 토요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나양은 당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날 집에 없었다고 해요. 오후 7시경 친구 3명이 집에 도착했고 넷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진 학생들은 편의점을 가서 간식을 사오기로 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나나양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있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진 않았어요. 때문에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4km 정도 떨어진 24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려 편의점에 도착한 학생들은 삼각김밥과 음료, 감자튀김, 피자 등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나양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집으로 향하던 나나양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당시 동네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라 길에 나무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나나양이 부딪혔기 때문에 학생들은 길 위에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잠깐 멈춰라.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키 155cm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던 그 남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멈춰 세운 남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1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위법이다. 원래대로라면 경찰에 넘겨야 하지만 불량 청소년은 아닌 것 같으니 잠시 얘기만 하고 용서해주겠다. 대신 네가 대표로 따라와라. 정체불명의 남성은 나나양을 지목하면서 나머지 친구 3명에겐 너희들은 돌아가 있어라. 몇 번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나의 자전거는 어떻게 할지 물었고 남성은 나중에 본인이 트럭으로 옮겨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나나양은 도로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은 남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3명은 나나의 집으로 향했고 먼저 집 앞에 도착해서 나나양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은 집 열쇠가 없어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나양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 불안해하던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남학생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고 남학생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나양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학생들은 동네로 돌아다니며 나나양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4시 20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이 지나던 126번 국도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청소년 생활지도원을 사칭한 납치범이었던 거예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나나양을 봤다는 목격담이 3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전 1시 20분에서 30분경 실종 현장 부근 교차로였습니다. 남자가 나나양을 데려간 직후로 추정됐고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2시 15분경으로 역 근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전 4시가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이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 정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보자 했지만 나나양이 사라진 이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나 협박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쿠마 나나양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현재까지 미제로 남으면서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들이 돌았는데요. 그중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납북설입니다. 2012년 2월에 그 나나양이 납치됐던 126번 국도 있잖아요. 그 도로가 과거에 일본 안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일본인 납치 루트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때문에 나나양 사건이 오랜만에 재조명이 됐는데요. 하지만 사건과 연관성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추측일 뿐이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인은 트럭 운전사라는 추정인데요. 나나양의 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남자가 트럭으로 운반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면 친구들에게 얼굴을 보여줘도 누군지 모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줬던 게 자전거랑 아이를 그냥 트럭에 실어버리면 감쪽같이 현장을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 세 번째는 근처 주유소 사장이 범인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는데요. 이 주유소가 사건 현장에서 260m 정도 떨어진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이 사건의 범인 그 몽타주랑 굉장히 닮아서 의심이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추측들처럼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의심에 불과했고 그 주유소는 현재 사라졌고 사장도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해요.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나양이 실종되면서 남은 가족들의 운명도 한순간에 바뀌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손녀가 실종된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나나양의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며 이사도 가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가 철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으로 이동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간직하며 신사를 찾아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네, 좀 남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CCTV도 없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없던 시대라 새벽에 목격자 아니면은 결정적 제보가 아니면 사건 해결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범인은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준비해 입고 여중생한테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여학생들에겐 의심보단 학교 관계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친구들이 늦은 밤에 낯선 남자에게 친구 한 명만 보낸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함이나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런 걸 요구하셔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나나양이 생존해 했다면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가 됐을 텐데 생사라도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고요. 저희 야간 매점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